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이효영 부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제 국제통상에 대해서 관심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IRA. 예. 그래서 IRA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은 미국이 대체 왜 IRA 법안을 발의하고 만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미국이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네. 것을 통과시켰는데, 사실 이게 기후변화 대응도 목적이지만 보건복지 분야를 좀 더 개선하고 또 기업 과세를 이제 개편을 해서 이제 재정 투입을 좀 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제 예산의 한 절반 정도는 기후변화 분야에 투입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이제 기후변화,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그 장악력을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빌드백 베터라는 그 BBB 법안이 맞아, BBB. 네네. 네. 그 법안을 만들어서 그게 3.5조 정도 더 큰 규모의 예산 패키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초당적 지지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반도체 과학법이랑 연계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비밀리에 굉장히 신속하게 통과시킨 그런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그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부가 좀 굉장히 역점 사업, 성과 사업을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추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 성격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IRA 개정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만약에 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럼 IRA 법안이 또 취소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근데 일단 법으로 제정이 네. 됐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은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정말 이것이 미국에 엄청난 해를 끼치거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라고 예. 하는 아닌 이상 미국이 국익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런 그 정책들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이제 공화당이 반대를 하거나 축소를 시켜서 제정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축소가 돼서 제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들은 지속 가능성 있게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계획을 잡고 그대로 이제 쭉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IRA 법안이 나오고 나면은 이거 한국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어떤 말로는 아니다 뭐 이익이 되는 것도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21년 이제 IR법이 제정되기 전 해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내에서 전기차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위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가 훨씬 굉장히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대차가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난생 처음이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EU의 전기차량들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었는데 갑자기 IRA 법이 제정이 전격적으로 되면서 8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자마자. 그래서 7,500불의 그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자동차를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라도 똑같은 전기차 모델이 쫙 있는데 이건 1,000만 원 할인이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 안 해주는 겁니다 했을 네네. 때는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서라도 안 사게 되는 안 사게 거잖아요.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IRA 법상에 그 요건들이 충족해야 그 보조금 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차별적인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서 이게 최종 조립되지 않으면 보조금 아예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지금 현재는 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해가지고 전량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이제 현대차가 그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 조립하기 전까지는 다 예. 전량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법안도 보면은 그 광물 부품 배터리 소재. 조립 네. 완성차 이렇게 보면은 어디는 FTA까지 해주고 아, 네네네. 어디는 북미까지만 딱 잡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FTA 범위를 걸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것도 다 할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북미 FTA 이렇게 애매하게 다 나눠놨을까요? 그게 이제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예. 원래 최종 조립 요건은 미국 지역만 아. 처음에 당초 제정이 될 때는 예. 그 초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캐나다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북미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핵심 광물 요건은 미국이나 아니면 FTA를 예. 체결한 발효 중인 국가에서 추출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의 비율이 2023년 이제 올해부터 40%를 채워야 되고 그 이후로 계속 10%씩 늘어나서 2027년에는 80%의 비율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냥 결국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 얘기네요. 네, 예. 그렇죠. 미국이 아니면 FTA. 근데 이제 핵심 광물은 사실 미국에서 다 추출이 안 되잖아요. 예. 가공도 안 되고 사실 가공하려면 굉장히 더러운 프로세스를 거쳐야 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는 안 되니까 FTA 체결국까지 확대를 시킨 거예요. 왜냐면 뭐 요르단이나 뭐 그런 개도국들도 FTA 칠레? 체결국이고 칠레도 있고. 왜냐하면 칠레가 리튬이 되게 많이 맞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네. 칠레를 의식한 법안이다라고 그럴 범위다 볼 수도 수 있겠네요.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예. EU 같은 핵심 동맹국이잖아요, 미국이. 근데 EU가 엄청 반발을 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FTA 체결국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는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예.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EU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 있으니까 EU는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 FTA 체결국이 꼭 명시적인 FTA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좀 기다려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RA 법안이 초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야금 네.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로비의 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협상력을 열심히 예. 그 레버리지를 확보한 국가들이 협상력을 발휘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예. 몇 번 가가지고 예. 얘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WTO 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예.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그 현대차 공장이 만들어지는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되게 되는 게 가장 목적이지만 그러려면은 IRA 법이 개정이 돼야 된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미 재무부가 소관 당국인데 굉장히 원칙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IRA는 아까 그 정치적 목적의 법안이기 때문에 아예 그 수정이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제 3월 달에 그 시행 규칙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원래는 올해 초야 그래도 있는데 그래도 예.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재무부에서 백서를 이제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 이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화를 했고 예. 북미상 최종 조립 요건은 전혀 언급은 없었지만 뭐 핵심 광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기준을 좀 명확화해서 이제 기업들이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좀 줬고 그다음에 그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예. 리스된 전기차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확대 예. 적용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확보가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 틀에서 뭐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법 안에서 규칙이 나오는데 그 네. 규칙 안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들도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좀 이 안에서 수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수행 규칙도 결국은 예. 만들어지기 전까지 열심히 협상력을 발휘해야 예.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하나 통계표를 봤더니 네. 미국 이렇게 이제 그 정치는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로비스트들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 우리나라더라고요. 아, 네. 은근히 금액이 세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도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결국 예. 우리나라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여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예. 굉장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뭐 실제로 또 이걸 돈을 줄지 말지 투자할지 여부를 갖고 저희가 좀 협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데 네. 먼저 기부를 다 해버렸는데 테이크가 안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했지 사실은 투자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걸 계속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너의 투자 대상국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핵심 동맹국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불리한 대우를 해도 되느냐 계속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RA 법안이 또 문제가 뭐냐면 한미 FTA 뭐 이런 거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WTO 규범이나 FTA 규범은 이제 국제법의 영역인 거죠. 예. 근데 WTO 규범이 이제 그 국가들이 구속력이 있게 작동됐던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164개국이 WTO 회원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국이 되면서 WTO의 그 협정문들을 우리가 구속을 받겠다라고 예.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구속력 있게 적용이 되는 거고 구속력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WTO의 그 분쟁 해결 기능이 살아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얘기인 건데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 WTO 분쟁 해결 제도 그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킨 상태예요. 아 미국이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통상 정책의 급변이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WTO의 다자무역 체제 자체가 굉장히 미국한테 불리하게 작동이 됐다. 특히 이제 중국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WTO의 규범들도 사실은 굉장히 9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95년도 당시에 그 규범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옛날의 국제통상 질서를 반영했던 규범들이 계속 해석이 되면서 적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수입 규제 정책들, 그러니까 관세 25% 매기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합치 판정을 내리기도 하고 네. 미국이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네. 불합치 판정을 안 내려주고,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싶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니까 WTO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아 WTO가 그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는데 아니라 완전 독립적으로 움직이네요. 거의. 사실은 예. 164개국 회원국들이 예. 컨센서스에 의해서 합의를 해야 이게 의사 타결이 되는 거거든요. 유엔이랑 비슷하거나 그렇죠. 네.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제 회원국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회원국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목소리가 다양화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규범이 그쵸. 새롭게 만들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보는 구조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 합의를 안 해준다는 그쵸. 거네요. 그쵸. 그럼 한미 FTA에는 위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그래서 WTO 규범상 위배가 되는 조항들은 비차별주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네. 있어요. 예. WTO에는. 예. 그래서 그 이제 내국민 대우라고 이제 내 기업에 대해서 해주는 대우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인데 IRA 최종 조립 규정 같은 걸 보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이상 안 되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차별 대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그 내국민 대우라는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지금 그 보면은 이제 그 최종 조립 규정이나 이제 그 핵심 광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 다 국내산을 우대하는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보조금 협정상 수입 대체 보조금이라고 금지된 보조금 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 여부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붙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 분쟁에 올라가서 거기서 판정이 나야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그 실제 분쟁 해결 기구의 이제 그 판정 결과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지는 있지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있다고 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또 분쟁이 나거나 뭐 판결 나려면 시간이 몇 년은 걸릴 거 그쵸.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미 다 실행은 다 되고 있을 거고. 그렇죠. 2년 최소 2년이 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해결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심 제도와 2심 제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2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그 미국의 IRA 법 규정 제도 자체가 위반이라고 판정이 나더라도 미국이 그거를 2심으로 항소를 해버리면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판정을 어떻게 채택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만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IRA 법안에 맞춰서 그냥 그 기업 전략을 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예. 상황이 있습니다. 예. FTA도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WTO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FTA를 이제 어떤 위협 카드로서 활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실제로 FTA 한미 FTA를 갖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또 다른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또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한미 간의 통상 이슈.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예, 그쪽도 예. 강점 약점이 있는데 네. 서로 이제 그 약점을 건드렸을 때 네.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FTA 하면은 농업 쪽을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에 좀 취약한 부분이고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거길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또 네. 곤란해지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걸 가지고 너무 강하게 압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국의 반발들이 그럼 조정될 가능성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또 외에는 더 없을까요? 핵심 광물 규정 같은 경우에는 FTA 체결국까지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위 규정을 조금 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하위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뭐 일시적인 면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한국과 같은 대규모 투자 동맹국 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예외. 좀 예외를 인정을 해주다. 그러니까 예외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게 얼마나 자기들한테 이제 자국 전기차 시장에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득실 얘기하면서 잠깐 빼먹었는데 손해도 물론 있지만 또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분야는 이제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현대차가 이제 전량 수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데 배터리 분야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국산이 배제가 되어버리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혜택을 맞아요. 중국산이 받더라고요. 한국산이에요. 배터리는. 네, 예. 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호재고 아. 그리고 그래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보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기업들 단위로는 목소리가 다르겠지만 네, 네. 국가 입장을 봤을 때는 득실을 좀 다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드나 GM이랑 합작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 네. 단독으로 미국에 짓는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IRA를 사람들이 또 전기차 쪽에만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이랑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분야에서도 좀 혜택을 보는 분야들이 있을까요? 그 친환경 분야에 있어서 혜택이라기보다는 예. 앞으로 그 미국 통상 정책이 친환경이라는 그 명분 하에 계속 그 진입 장벽을 더 이렇게 세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분야는 사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예. 사실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의 그 다수당 입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하원에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법안을 승인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화당이 아무래도 다수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발의하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상정은 되어도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이 추진하던 이제 순수한 친환경 정책들이나 어떤 뭐 그 이민 관련된 정책들이나 뭐 보건복지 분야 관련된 정책들이 아마 그냥 계류 상태에 있던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반면에 이 환경 기준을 또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중국이 사실은 이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규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기준을 높여서 중국 제품들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또 중국 견제라는 또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시켜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환경 정책의 도입, 환경 기준의 엄격한 적용 이런 부분으로는 또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경제적인 서로의 어떤 요구와 네. 정치적인 그런 또 요구가 맞물려서 지금 딱 만들어진 상황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미국이 반중 정서가 네. 생긴 게
언제부터예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드러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예. 그 이제 오바마 행정부 음. 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관여 정책이 그 대외 중국 정책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폴리시가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포용을 하고 예. 중국을 이제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좀 포용적으로 예. 유도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통상 정책 측면에서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도에 출범하면서 엄청나게 급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그냥 트럼프 네. 혼자 그런다 생각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민주당이 되면은 다시 햇볕으로 갈 거다 생각했는데 네, 그게 네, 아니라 네, 네. 뭐 더 하면 더 했지 트럼프보다 네. 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프로파간다 이런 것도 트럼프가 워낙 이제 국내 정치적 목적이긴 했지만 네. 이게 또 그때 당시에 그 국민적 분위기라든지 그 중국의 이제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권을 그 별로 중시하지 않으면서 여러 뭐 AI를 활용한 어떤 예. 감시, 서베일런스 그다음에 뭐 또 그런 사이버 이런 그 예.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제 노출이 되면서 좀 그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또 그때는 또 WTO를 좀 약간 돌아가면은 2015년이라는 계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을 했는데 예. 비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비시장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WTO 그 가입 의정서를 작성을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엄격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그 수입 규제, 그러니까 수입 관세를 매길 때 더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이 비시장 경제 지위가 졸업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아.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제 WTO 회원국들이 그나마 좀 합법적으로 그 높은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중국의 이 좀 비시장 경제 체제 비시장 경제 지위 졸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수입 급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씩 통상 정책 측면에서는 경각심이 생겼던 것 같고 보다 보니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뭐 지재권 탈취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그 좀 국내 정치적으로 또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중국이 환율 조작 이슈가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환율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 약간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사실은 별로 실효적이지 않은 조치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냥 재무부에서 이제 이런 환율 우려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아예 환율 상계관세 제도를 만들어버려서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보조금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으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상가관세를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원래 이제 수입 규제 조치들을 25%로 확 늘릴 수 있는 또 이제 그 기존의 수입 규제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 높은 수입 관세를 5,500불 규모에 대해서 이제 수입 제품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수출 통제 제도와 투자 규제 제도가 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어요. 트럼프 때부터. 그래서 중국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미국 기업의 기술 유출을 위해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이런 거를 투자를 규제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이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못하게 화웨이 같은 기업들에서 수출 통제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막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워낙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은 다자무역 체제도 다시 부활을 시키고 분쟁 해결 제도도 다시 부활을 시키고 또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인 EU나 한국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친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또 우아한 방법으로 공급망 재편이라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맞설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약간 좀 덜 노골적인
이런 정책적 기조를 갖고 나오면서 더 심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놀랬죠. 왜냐면 뭐 같은 정권이 아니고 다른 당에서 했으면 보통 그 당의 반대 정책을 내는 네. 게 맞는데 네. 오히려 더하면 더한 정책을 내버리니까 네, 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지 않겠는가를 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야. 비슷한 사람이 되면은 더 아, 더하면 더한 사람이 나온다? 더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강도가 더 같고. 세진다 이거예요? 네, 민주당도 예. 이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 의회에서 지지를 안 해주니까 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뭐 법안을 상정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쓸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치트키인 거죠. 네. 반중국 정서를 활용한다는 게.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통상 전문가로 봤을 때 트럼프는 통상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네. 평가, 네. 바이든에 대한 평가. 아. 네. 통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는 거의 깡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5%라는 그 중국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물린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충격적이었어요. 평균 관세가 뭐 아무리 높아봤자 7, 8%, 뭐 10% 이 정도인데 갑자기 25%를 때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30년대 그 스무트 헐리 법안 그 고율 관세를 매기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와. 근데 정말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놀라웠던 거는 이제 국가안보라는 예. 또 명분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세계화가 확산이 되면서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잊혀졌던 수면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지. 국가안보 때문에 경제 효율성이 침해를 받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국가안보가 더 우선시된다. 국가안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제안보로까지 좀 확대가 됐는데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무역 정책도 무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건 단순히 수단이다. 무역 정책은 국가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의 경제 효율성의 논리 어떤 자유무역주의 예. 기조를 완전히 그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정책 기조라서 예.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나 자국우선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서 국가안보 논리를 갖고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아,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그냥 경제는 경제고 네. 우리끼리 좀 외교 갈등 네. 이제 분리해서 사고했는데 맞아요. 이거를 정치와 합쳐버렸다는 경제를 거잖아요. 분리시켰었는데 네. 그렇게 해야 그리고 경제가 또 잘 돼야 국가안보도 음. 유지가 된다라고 봤었던 건데 이거는 너무 경제 효율성의 논리에만 맡겨버렸더니 기업들이 마땅히 투자해야 하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안 하고 수입에 너무 의존을 해버리고 우리 국내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야, 그러니까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예. 중요한 분야인데 수익성에 맞지 않는다는 수익성 창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외주를 줘버리고 반도체가 그렇죠. 네, 예. 네, 네. 반도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첨단 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이제 국가안보다 바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기 생산과도 연계가 되는 이슈가 있고 또 아예 국가의 경제 기반을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여러 산업들의 핵심 부품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안보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걸 너무 강조시키다 보니까 아예 이제 기업들의 경제 효율성이나 어떤 투자 이익이나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 논리는 무시해버리고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업들은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되고. 예, 왜냐면 제가 트럼프 때부터 이제 예측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네, 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포커를 친다면 안 치고 싶은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트럼프고 네. 한 명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자, 그럼 바이든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볼게요. 바이든은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에 너무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 다자주의를 이제 중시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는 정책들이나 기조를 보면 트럼프에서 했던 거를 철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 규제 조치도 그대로 가져가고 예, 있고요. 맞아요.
근데 수입 규제 조치들이 사실 미국 국내 기업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측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걸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값싼 제품을 들여와서 이제 그쵸, 그쵸. 예. 가공을 해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가격 단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자기 발등을 찍는 또 그런 정책들인데도 미중 갈등 아니면 중국 견제라는 그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떻게 대처할 만한 대응 방안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친환경이라는 정책 기조를 갖고 중국 견제도 하고 또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환경 규제가 높아지다 보면은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EU도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영어로는 CBAM이라고 하는데 예.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환경 규제가 낮은 국가들의 기업들이 이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뭔가 기술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그 미국 시장, EU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근데 그 두 시장에 거예요. 수출 못하면 끝나는 그쵸.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예. 최대 중요한 시장이기 예. 때문에 기업들이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좀 그 동향들을 파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이제 반영하기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도 있지만, 결국은 요구는 요구대로 하되 이게 또 이제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 ESG라는 예. 그런 그 기업 전략들이 화두이잖아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CSR이라고 해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좀 거버넌스 차원에서 예. 접근이 됐다면, 이제는 거기에 환경하고 이제 노동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거버넌스 이슈까지 포함해서 ESG라는 개념으로 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SG 전문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컨설팅 회사에서 ESG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경영 전략의 ESG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최대 수출 품목인 철강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났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맞아요. 철강이 좀 환경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그 고로를 통해서 예. 그 철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기로, 친환경적인 전기로 바꾸려면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걸리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연기관차 만들다가 전기차 만드세요 하는 개념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 고로라는 거의 값어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이 전환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친환경 이슈들은 사실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구조가 한중일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하지만 중국과 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탄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그 압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